지금 오늘 상황이 시각각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1,615명 확진자 나왔고 정부의 수리 모델을 분석해보더라도 이렇게 나가면은 8월 중순에 2,331명까지 오를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예측하지 못했고 국민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은 추경 33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정부의 예측과도 엄청나게 다르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경제 전체가 셧다운될 정도의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 문제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당에서는 또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이게 무슨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보편적으로 뭐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 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반발도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아무래도 뭐 확진 동향과 관련되면 최근에 1,400명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추경 편성 배경 때와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제가 보기 추경의 기본 틀은 저는 어차피 이 네 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 되더라도 구성 포션이 달라져야겠죠. 예, 방역 상황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우선의 국가의 행정명령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했습니다. 시간을 제한하고 손님들 안 받고 그렇게 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전기세 다 내고 또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건 행정명령 내렸을 때부터 정부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재정당국은 그리고 민주당은 이 재정 상황을 또 심각하게 생각할 탓인지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이제 보상하겠다 해서 상당히 큰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지난 7월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3분기에 책정한 정부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따라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0.6조 원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피해 업소는 대략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한 금지 업종 따지면 제가 보기엔 뭐 한 100만 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91만 6천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다중이용시설 96만 4천 개가 운영 중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7월 9월 사업도덕 피해액 보상금 6천억 원이면은 업소당 약 65만 5천 원이 돌아간다는 계산입니다. 월 21만 8천 원 수준이죠? 예, 의원님 그거는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4분기에 지급이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소요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대로 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방역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소요가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상의해서 증액 반영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증액 반영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어차피 국가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영업에 자신들의 영업 생업을 제한했는데 빚도 갚아주지 않고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마련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준다는 이 재난지원금 부분은 사실은 보편복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과감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져서 그걸 수도권은 셧다운 사태에 직면한 만큼 이분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이분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이분들이 가계세를 내고 하는 그런 수준에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모두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기 위한 정액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의원님 지금 아까 국가 지원금을 갖다가
국가지원금이 일반 지금 소상공인들 금지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들은 지금 국민지원금으로 다 받게 됩니다. 이걸 줄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건 또 배치되지 않습니까? 당초 정부에서는 이런 그 국민 1인당 그러니까 소상공인 보상 네. 그러니까 우리 추경의 원칙이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이 행정명령을 따라서 국민이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협조해서 이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고통이 있는 곳에는 위로를 해주고 피해가 있는 곳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하면요, 저희는 행정부야 법 제정 취지를 따라야 되니까요. 지금 행정적 조치에 따른 금지 제한 업종이 원래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면서 저희는 매출액 감소가 큰 경영 위기 업종까지 추가로 해서 저 국회에다가 제출한 점도 좀 고려해 주시죠. 네, 당초 정부와 여당 간에 당정 협의를 하기 전에 이런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돈의 규모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죠. 당초 정부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 국민지원금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국민지원금 저희는 뭐 처음에 한 70%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 한 50% 정도까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뭐 작년에 그렇게 작년도에 할 때도 저희가 국회에다가는 70%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가 뭐 물론 국회에서 좀 조정이 됐지만은 저희가 뭐 70% 80%까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같은 것은 지금 사실 정부가 저는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 관료제를 두는 것은 이 막스 베버 이래로 우리 근대 사회, 근대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 기둥으로 지금 여기져 왔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국회 인준을 됐을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총리가 역대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보여준 원칙과 소신과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그건 우리 관료제를 믿기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지식에 의한 통치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원리에 의한 통치, 원칙에 의한 통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걸 100%로 이걸 무슨 재난을 핑계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는 이런 잔치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재정당국자로서 또 숙련되고 오랜 원칙과 우리 대한민국 관료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가 1년 반 되면서 뭐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서 아마 그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다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인도 있고 또 상황도 고려한다면 한 80%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국회에다가 제출을 드렸다는 말씀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부총리께서 또 우리 정부 재정 당국이 또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재정 준칙도 늦어졌고 늘 우리 부총리를 우리 야당과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국가의 원칙과 재정의 원칙을 가진 그 최고 책임자로서 한 정당의 집권 기간에 너무 많은 재정을 탕진한다든가 또 너무 많은 빚을 일으킨다든가 또 너무 많은 인기 정책에 몰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도 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냐고 또 여러 가지 또 대립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이 문제는 맺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100% 무슨 국민지원금인가 이게 보편복지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위소득계층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황당한 주장은 오히려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는 기본소득 원리로만 설명 옹호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단 지원금 방식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정부 재정 지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방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므로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인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적다.
둘째, 전국민직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도 지급하므로 한계 소비 성향이 큰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적다. 셋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획일적 평등 지원이므로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제기된 것도 있어서 저도 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소득 하위 80% 지금 이걸 또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100%로 높여야 된다고 하고 그동안 대권 주자들도 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지금 민주당 여론이 바뀌었는지 지금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그걸 수긍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이상희 위원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우리 보편적 복지 사회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논자인데 이분 말씀은 현재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도 줄여야 한다. 이것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여기에는 국민적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대상자 이런 분들 또 실직자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에게 따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린다면은 뭐 또 지원금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맞춤형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3조 9천억 이외에는 이 국민지원금으로 그런 분들을 대개 커버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부총리 우리는 이해를 좀 해주시죠. 우리는 부총리께서 좀 더 확고한 재정 원칙을 지키고 정말 지식과 원칙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정파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그런 분명한 정책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도와줘야 되지. 지금 이 와중에도 업종에 따라서 직군에 따라서는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한 푼도 급여가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고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 준다는 그런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좀 진지하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의원님과 아까 저희가 추경 내면서 했던 그 소위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캐시백에서 3종 패키지라는 용어를 붙였는데요. 이 큰 틀은 좀 저희한테 그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대폭 좀 까시야죠. 내역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국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사실상 수정안에 해당할 만큼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 저는 뭐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가져왔던 큰 틀이 물론 방역 상황이 달랐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방역 상황을 반영하는 수준이지만은 큰 틀은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님이 우리 민주국가에서도 믿고 있는 관료제의 전문성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국회가 만장일치로 우리 부총리를 인준해 줬던 그런 신뢰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복지부 장관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다급한데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네, 획기적으로 백신 접종이 높여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아침에 이 파이자에서 80만 포함해가지고 7월까지는 지금 1,000만 회분이 지금 충분히 이 보급이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질병청장이 이 7월에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 예약을 하려고요. 저희 가족도 새벽 4시인가 예약을 간신히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백신 조달이 늦었으면은 좀 더 성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백신 조달을 좀 더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수급의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별 제약사와 같이 해서 당초에 예정된
네, 그 월간 단위, 주간 단위에 지금 현재 최대한 확보하기 예. 하고 있고요. 자,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백신 수합으로 70만 도즈를 확보했죠. 네. 얀센하고도 당시 55만이었는데 101만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유효기간 때문에 가능했던 수합이란 걸 알고 계시죠? 그거 꼭 유효기간만 아니고요. 그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나라, 그 인프라를 가진 나라를 맞습니다. 찾다 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적의 국가죠. 그런 면에서. 네. 혹시 미국의 각 주별로 백신이 남아 있는 백신의 유효기간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복지부 장관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100만 도즈만 더 구해도 수도권의 20대 30대한테 접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안 그래도 백신 수합에 관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난번에 박진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노력을 해주신 걸 감사하게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를 외무장관한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권자 접촉하는 건 역시 외교부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한테 그걸 요청을 해서 제가 그런 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 7월 요 시기만 지나면 수급에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는 뭐 더 이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복지부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처럼 이 순식간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능력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백신 수합이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70만 개를 받아서 바로 이제 파이자를 접종할 수 있었죠. 근데 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지금 이 7월 남은 이 한 보름 그리고 8월 초까지 해서 이 한 달 기간이 최악의 기간입니다. 우리 백신 수 공급은 부족하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100만 개, 200만 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정부가 지금 사실은 복지부에 있는 재외 근무자들, 월드뱅크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미국의 복지부 관리들 몇 분이나 나가 계십니까? 네. 대사관에 한 명, 그 다음에 예, 월드뱅크에 한 명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상담을 하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교민들하고 연락하고 해서 가능한 부분을 해요. 이게 백신이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많이 했는데 미국의 주별로 더 이상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종교적 이유, 무슨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주별로요. 그런 상황에는 백신이 다 충분히 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도 파악해서 이 국민의 목타는 이 심정 그리고 이 위기를 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